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좋아하는 영화 각본집 소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기자님도 그 소장 중인 혹은 네. 읽어본 각본집, 대본집 있습니까? 네, 몇 권 있는데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각본집은 드라마 각본집이거든요. 어떤 거요? 그 드라마 연인이라고 남궁민 씨가 주연을 했던 네. 그 사극인데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네. 그 감동을 좀 그대로 좀 소유하고 싶어서 각본집도 구매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그럴 수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서 사시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해요. 네. 영화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이미지를 만드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텍스트로 고정이 돼 있는 각본집의 매력은 뭘까요? 명확하죠.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은 손에 잡히는 물성이 있는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뭐 디지털 기기에 디지털 펜슬을 쓰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아주 불편하고 기동력도 떨어지는 만년필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건 손에 잡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각본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이 영상 매체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지금 굉장히 옅어졌잖아요. 네. OTT를 틀면 언제나 스트리밍 할 수 있고 이걸 파일 형태로 소유한다라는 것은 좀 아쉽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가 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장벽이 높아서 제작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각본집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그 에센스를 내 손에 쥐고 언제든지 다시 그 감동을 재생시킬 수 있잖아요.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참 그 물성이라는 표현도 예전에는 아무도 물성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물성이 없어지는 시대, 디지털화 되니까 물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 물성 얘기를 네. 하기 시작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뭐 책을 만졌을 때 촉감이 어쩌고 옛날에 누가 그런 걸 생각했습니까? 그냥 책 보는 거지. 정말 전자책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병행해서 많이 보지만 네. 진짜 꼭 보고 싶은 책, 네. 가지고 싶은 책은 절대 전자책으로 만족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똑같은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이게 내가 옛날 사람이라 이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년필도 아까 얘기해서 쓰지만 이게 내가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요? 요즘에 MZ세대들의 네. 가장 힙한 문화는 종이책을 읽는 것이거든요. 왜 또 그런데요? 힙 독서라고 해서 아 진짜로? 왜냐하면 물성이 없어진 시대에 물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을 읽는 건 굉장히 독특하고 독보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다른 결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개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영화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저는 오늘 계속 만년필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더폴인데요. 더폴 같은 경우에는 2006년작인데 국내에서는 최근이죠. 2024년 더폴 디렉터스 컷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의 호응,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감독인 타심싱이 이제 내한을 해서 이제 관객들과 열렬한 만남을 가지기도 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떤 영화인데 네. 이렇게 디렉터스 컷도 개봉하고 소위 팬층이 있는 건가요? 엄청난 팬층을 보유한 영화인데요. 원래는 불가리아 영화 요호호의 리메이크작이에요. 네. 그리고 타셈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인도 출신의 CF 감독인데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모르시는 분들도 이분이 만든 뭐 CF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거라고 하실 텐데 제가 그래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콜라 광고인데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3명의 여성 싱어들이 나와요. 네. 핑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비욘세가 우와. 콜로세움 안에서 네. 마치 글래디에이터처럼 분장을 하고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 광고 오. 좀 한 10여 년 네. 정도 됐는데 20년 정도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면 맞아 이거 봤었지 라고 하실 텐데 그 광고를 이제 타셈싱이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광고들을 만든 가장 핫한 당시에 광고계에서 핫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네. 이 영화를 만드느라고 전 재산을 다 쓰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만들었던 시간은 거의 20여 년 가까이 보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써서 다시 좀 회복하셨나요? 지금 이 영화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셨지만 네. 그 이후로 이제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으로 안착을 했고 최근에는 좀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화와 이 영화를 둘러싼 현상들을 이제 알고 나시면 아 그래 창작자로서 평생에 한 편 남기기도 어려운 작품을 이 사람은 남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예술가로서 나의 예술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를 그쵸. 이분은 한 거네요. 그쵸. 그래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까지 마음먹고 찍은 내용이 뭘까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화는 1920년대 미국의 LA,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부터 영화는 이제 시작을 해요. 네. 주인공인 로이는 스턴트맨인데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에요. 걷지를 못하는데 이건 스턴트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그런데 같은 병원에 또 입원해 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비교적 젊어 보이는 로이한테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요. 네. 근데 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했잖아요. 스탠트맨 일도 이제 못할 테고. 그럼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꼬맹이가 와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너무 귀찮은 나머지 로이가 아이한테 약국에 가서 몰핀을 훔쳐오면 이야기를 계속 해주겠다라고 아이를 꼬드겨요. 아이고. 아이한테는 몰핀이라고 물론 안 하죠. 그냥 약이라고만 하는데 이게 약간 이 구도가 천일야화를 생각나게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헤라자데 같은 경우에는 네. 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냈잖아요. 네네. 로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계속 몰핀을 가져와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죽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로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처럼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도 빨리 포기하고 빨리 죽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관객에 머물러 있던 알렉산드리아가 아이가? 네, 아이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은 나이기도 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야기의 주인이 이것을 만들어낸 창작자인지 이것을 듣는 관객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천일야화의 주인공이 바뀌는군요. 네. 처음에는 자기가 죽을 약을 모으기 위해서 아이한테 매일매일 조금씩 얘기를 해줬다면 나중엔 그 아이가 얘기를 꺼내야 되니까 네. 못 죽는 상황이 되겠군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이야기의 결말도 바꾸고 그 이야기에 직접 뛰어드는 거죠. 환상 모험극의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이가 지어내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영화의 화면이 돼요. 그래서 로이가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모험을 하기도 하고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듣고만 있다가 네.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된 순간에 그 이야기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 화면에 알렉산드리아가 또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고 서로 결말을 두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와, 근데 네. 이분이 스턴트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걸을 수 없는 부상이 생겼다. 네. 그래서 스턴트맨으로서의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에 무너짐이 있었으면 그걸로 죽을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로이는 영화를 사랑하고 네. 그 영화 속에서 스턴트 연기를 하는 걸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뭐 그건 알겠는데 그게 네. 자기 인생보다 중요할 순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가요? 로이도 예술가이니까 자신과 작품을 동일시한 사람인 거죠. 그 뭐 다른 쪽에서의 네. 영화의 참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부상을 입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네. 아직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로이가 들려주는 얘기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한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 안에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쵸? 형태인 영화 거잖아요. 속의 영화인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꼬마가 얘기를 바꿔갑니까? 네. 이 영화의 필수는 그 꼬마겠는데요. 꼬마가 무조건 사랑스러워야만 너무너무 네. 중요하죠. 귀여워야만 맞아요. 그 꼬마한테 얘기를 하는 이 남자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알렉산드리아가 정말 어디서 본 적 없는 정말 순수한 연기를 해내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역 배우 출신이 아니고 이 영화를 처음으로 연기를 했고 그 이후엔 또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로 끝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배우의 뜻이 원래 없었던 아이였는데 이제 이 타심신 감독이 20여 년을 이 영화를 위해서 쏟아부었으니 캐스팅은 또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광고를 찍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로케이션 떠날 때마다 해당 나라에, 해당 지역에서 늘 오디션을 열고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찾아봤대요. 자신의 캐릭터를 연기해줄.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광고를 찍으러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려서 우연히 이제 루마니아에 머물게 됐는데 아이고. 거기서 이제 카틴카 온타루, 이 알렉산드리아에 연기한 어린이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연 아이를 찾은 얘기조차도 아주 영화스럽습니다. 맞아요. 이 주인공의 배역이 영화에 정말 수많은 그런 어떤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직종 가운데 스턴트맨이에요. 네. 왜 그렇게 설정했을까요? 일단은 스턴트맨이라는 존재가 영화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1920년대 무성영화 시기에는 액션 코미디가 인기를 많이 끌기도 했죠. 버스터 키튼처럼. 네. 그런데 이들의 그 액션 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스턴트맨이라는 업종 자체가 따로 이제 크레딧도 할애되고 존중을 받고 있지만 이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고 배우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다치면 그냥 너 이제 나오지 마 하면 끝은. 어떻게 보면 영화와 영화 현장에 가지고 있는 그 잔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해서 그 일부러 배우가 아니라 스턴트맨으로 설정한 것 같아요. 와, 정말 영화를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다가 다친 건데 다치면 끝이네요. 그렇죠. 되게 그리고 잔인하네. 이때는 뭐 산업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니까 다쳐도 그냥 치료비도 줄까 말까고 심지어 현장에서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하긴 1920년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죠? 네. 이 감독이 이제 CF 감독 출신이니까 네. 아주 화면이 예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CG도 없다면서요? 이 감독이 정말 얘기하면 할수록 지독하다라고 느껴지는데 CG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이제 뭐 다양한 영상 매체를 만들면서 CG에 대해서 얼마나 노하우가 있고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알 텐데 일부러 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곳곳을 뭐 2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찾은 그 로케이션지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고 가짜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나의 이야기는 진짜인데 여기에 가짜를 입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 타심신 감독이 굉장히 현명했던 것이 자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재밌게 볼 영화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영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기술인 CG를 쓰더라도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구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명작들을 보면 CG가 없이 100년이 지나서 봐도 정말 명작은 명작이잖아요. 그런 걸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더더욱 CG를 쓰지 않도록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붓죠. 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영화 같네요. 네. 이 더폴이라는 영화가 2006년작이고 국내는 2008년에 개봉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랬다가 네. 2024년에 디렉터스 컷이 개봉해서 저는 이 과정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히트하지 않은 영화를 디렉터스 컷을 개봉하나요? 힘든 일이죠. 그죠? 정말. 디렉터스 컷을 이제 리마스터링해서 개봉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그게 적든 많든 이 영화를 볼 수치에 대해서 그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개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폴 같은 경우에는 뭐 2006년도에 개봉했을 때는 뭐 반응이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을 때 늘 이제 꼽히는 영화이기도 했고 특히 한국에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명장면들이 우리가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걸로 SNS를 통해서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이 영화를 봤던 분들은 그래 이거 명장면이었지 하지만 이 영화를 보지 않았던
그 어린 관객들, 젊은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런 영화가 있었어? 근데 이제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디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찾아보다 보면 아니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아니 20년이 걸렸다고? CG가 아니라고? 계속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 스토리가 계속 생기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 자체를 찾아보게 되고 이걸 알게 된 이제 제작사 측과 타삼신 감독이 다시 내한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 영화를 둘러싼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탑센신 감독이 네. 한국 관객들만큼 열성적으로 이 영화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특히 이 주축이 됐던 여성 관객들에게 내가 다음에는 당신들의 아기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고백하고 심지어 이제 사인할 때도 뭐 영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Long Live Korean Woman이라고 딱 쓰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제 무한히 고백하고 그 결과 이제 국내에 내한했던 감독들 중에서 역대 최고 기록이 17회나 GV를 했어요. 매번 시간이 계속 초과되고 관객들의 질문을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한세신 감독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17번을 본인이 다 참여했다고요? 그럼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럼 이재 기자도 만나보셨어요? 저는 그 현장에 가지는 않고 네. 뭐 이렇게 라이브 영상이나 네. 관객들의 후기를 봤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관객들이 또 그냥 오지 않잖아요. 한국의 열성적인 관객들. 우리는 장난 아니죠. 정말 젊은 관객들이 열성적인 질문도 준비해오고 코스튬 플레이도 해오고 또 타샤신 감독을 위해서 그 영화에 나왔던 소품들을 모티브로 한 선물도 준비해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감독도 감동하고 또 다른 제작진인 미술 감독도 이걸 알고 전해 듣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내한을 해서 그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 영화 속에 나왔던 자신 직접 만들었던 소품들을 이렇게 큰 캐리어에 넣어와서 관객과에 대할 때 그걸 열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요. 진짜로? 네. 관객들의 그 열정에 화답을 한 거죠. 아주 서로 신났네요. 네. 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지금 2006년의 개봉작인데 네. 그러면 지금 좋아하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여성 팬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 꼬마 알렉산드리아 네. 그 나이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했을 때 한 10살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지금 이 영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참, 야, 진짜 정말 인생할 수 없네요. 정말 인생할 수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걸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이걸 인생 영화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더폴 영화 자체도 그렇고 이 영화를 둘러싼 현상들을 보면서 영화의 운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영화의 운명? 네. 영화라는 것은 온전히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의 것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관객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관객은 스크린과 떨어져서 그냥 앉아서 만들어진 영상을 볼 뿐이라는 그런 좀 관객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거리감과 슬픔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좀 무너뜨려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적으로 살펴봐도 이 영화 자체가 영화 이야기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영화는 곧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로이가 있지만 결국 알렉산드리아가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임을 선언하면서 늘 뒷자리에 있었던, 늘 객석에 있었던 관객이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도 그렇고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발견한 관객들에 의해서 이 영화가 영생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이 현상들을 보여주면 아, 영화라는 것이 온전히 창작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내 영화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관객에게 심어준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열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이 타심싱인가요? 타심싱 감독. 네. 이분은 뭐 평생 한국을 못 잊겠네요. 그렇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다음으로 아마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창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보다 한국에서 인기 많은 네. 분들. 그래요. 좋습니다. 영화 더폴 보신 분들은 지금 얘기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그래? 라는 생각하실 텐데 우리 한번 영화 음악 들어보시죠. 수록곡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작품 번호 92 2악장 알레그레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작품 번호 92 2악장 알레그레토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지의 시네 토크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영화는 더 폴이었습니다. 이재 기자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사랑하는 영화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봐도 그 이야기,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같은 그 이야기꾼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영상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이긴 해요. 근데 제목이 더 폴처럼 이 영화는 추락의 이미지로 가득하거든요. 로이도 다리에서 추락하면서 이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도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를 따다가 떨어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서 이야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를 만들어내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이 모든 창작 행위들이 절망한 인간들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들이 이 사람들을 다시 걷게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영화거든요.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고 함께 듣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용기와 또 다른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 뭐 영화 같은 것을 말할 때 영화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업 이전에 그 영화나 이야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그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도 이 영화를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주저없이 뽑습니다. 그렇군요. 절망한 인간에게 예술이, 영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일어날 힘을 줄까요? 일어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일어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네, 못해도 괜찮다라는 용기를 좀 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더 폴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요? 네, 바빌론인데요. 바빌론. 네, 스턴트맨인 로이가 1920년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20년대 할리우드 대체 어땠길래 그걸 따라가는 영화가 바로 바빌론인데요. 라라랜드로 유명한, 라라랜드 위플래시로 유명한 데미안 셔젤 감독의 영화예요. 흥겨운 음악도 나오고 엄청난 스케일도 나오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 1920년대를 향한 이 데미안 셔젤 감독의 러브레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것도 영화 얘기인가요? 네, 영화를 만들어가는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마누엘인데요. 이제 영화 제작자의 어떤 파티에서 잡일을 하는 그런 인부예요. 근데 꿈이 영화 제작자예요. 네. 그리고 배우 지망생인 넬리를 짝사랑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당대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인 잭 콘레드와 함께하면서 영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넬리도 한 번의 벼락 스타가 되죠. 근데 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마약과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잭 역시 이제 그 당시는 무성 영화에서 이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는데 그걸 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굉장히 끝간데 모르고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면서 대체 영원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했던 이들의 열망은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잡아먹혔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1920년대의 어떤 영화 산업의 현장을 아주 잘 표현했겠습니다. 아주 날 것 그대로. 네, 그러니까 뭐 좋은 면 나쁜 면 다 그렸을 것 같은데, 앞서 본 영화 더 폴의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20년대 어떤 영화 제작자들의 고충도 담겨 있고, 이들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왜 이렇게까지 미쳐서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앞서서 러브레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러브레터는 아름다운 꽃 편지지에 막 향기가 나는 그런 펜으로 쓴 그런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피와 눈물, 오줌이 묻어있는 그런 아주 치열한 연서거든요. 그러니까 난장판이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배우와 영화사가 맺는 계약에는 기준도 없었고 계약도 잘 없었고 촬영장 안에서는 안전 같은 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스타가 되고자 하는 배우들의 욕망과 흥행작을 만들고자 하는 제작자들의 욕망, 정말 여기저기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모여서 지금 말하는 이 할리우드는 꿈의 공장이다라는 그 원형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안전장치도 없고 했으니까 더 폴의 주인공도 그렇게 다쳤을 거예요. 그쵸, 아마도. 네. 근데 저는 일단 제목이 불길합니다. 바빌론. 네. 싹 다 무너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탐욕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근데 할리우드는 무너지지 않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네. 그 안에 들어간 벽돌처럼 쓰인 사람들 중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이 있고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바빌론이라는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이제 시스템도 그렇고 사람들의 니즈도 그렇고 싹 다 바뀌는 시대인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적응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네, 아주 중요하고 몇몇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지만 몇몇은 또 도태되고 특히 무성 영화 시대에 가장 당대에 유명했던 스타라고 등장하는 잭 콘라드 같은 경우에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유성 영화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실제로 그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는 할리우드 그 다룬 책들을 보면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우들이 많았고 또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극 중에 넬리처럼 마약이나 도박 때문에 좀 암울한 좀 결말을 맞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할리우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불안과 공포라고 이제 데미안 셔젤 감독이 꼽은 거죠. 그래서 감독도 실제 그 시기를 잘 몰랐다가 조사를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연기했던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얼마나 할리우드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입니까? 평생 사신 분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할리우드에 대해서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돼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CG 없이 촬영한다는 게 참 뭐 제작진도 대단하지만 네. 그 배우들이 요새는 디지털 효과에도 익숙하고 뭐 초록색 판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익숙하잖아요. 네네. 고생 많이 넣으셨겠네요. 정말 연기적으로도 힘들고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 뭐 하나 몹신이 아닌 게 없어요. 네. 이때는 CG가 없으니까 만약에 전쟁 장면이야. 그러면 엑스트라들을 다 동원해야 돼요. 100명, 1000명. 네, 만명 뭐 다 동원해야 되는 건데 이때 네. 이 동원되는 사람들이 배우도 아니고 이 황무지 같은 곳에 촬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 이제 편말을 들어요. 뭐 몇 명 모여 이러면 싹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요? 네, 그 사람들이 근데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뭐 좀 제대로 연기하기도 힘들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렇죠. 근데 그 엄청난 인파들이 돌격하면 막 따라가요. 네. 말도 있고 막 포탄도 터져요. 그럼 실제로 죽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을 뭐 장치를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네요. 네. 이 데미안 셔젤 감독의 전작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라라랜드도 그렇고 위플래시도 그렇고 두 영화만 생각해 봐도 음악에 네. 엄청 신경 쓰는 분이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떤가요? 엄청나죠. 여기서도? 데미안 셔젤 감독은 영혼의 짝이죠. 저스틴 허이트 음악 감독과 이번에도 함께 음악을 만들었는데 네. 20년대 할리우드 흥겨움, 풍요로움, 막 파티를 하면 막 코끼리도 불러요. 그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파티의 그 화려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정말 혼란스러움, 불안, 사람들의 공포 이런 것들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돼요. 거의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곡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악만 들어도 어떤 영화겠구나 이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입니다. 불협화음. 네. 사람 되게 불편하게 하나 보네요. 불편하게 하는데 또 묘하게 흥이 납니다. 불편한데 흥이 나요? 네. 와, 그건 또 무슨 감정일까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요? 저는 그 잭 콘라드가 영화 촬영장에 처음으로 가는 마누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촬영장 가본 적 있냐고. 그럼 마누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될 거다.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곳이라는 걸 얘기하고 딱 데려가요. 근데 관객들도 막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난장판인 거예요. 그 난장판 와중에 잭은 막 술에 취해가지고 숙취 때문에 연기도 막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서지도 못해요. 근데 딱 명장면을 찍어야 되는 그 장면에서 석양이 지고 잭 콘라드가 언제 술에 취했냐는 듯 멋있는 대사를 내뱉고 그 순간 잭 콘라드의 어깨에 나비가 딱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딱 엔딩이 되거든요. 그때 마누엘도 느끼고 관객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영화의 마법이고 마누엘은 저기서 헤어나가지 못하겠구나. 그 장면이 어떤 영화의 속성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타셈 신 감독의 영화 더 폴 그리고 데미안 셔젤 감독의 영화 바빌론 두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지혜 씨의 토크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